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을 체감한 일이 있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누구냐면요. 바로 파혼한 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그 파렴치한 인간을 어디서 봤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어쩌다 파혼을 하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아빠 일을 도와드렸죠. 엄마께서는 변호사이신데 아빠 회사에서 법률 자문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아예 일은 쉬고 계십니다. 사고 이후 다리가 조금 불편해져서 엄마는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엔 아예 걷지도 못하셨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잘 회복하셨죠. 그래도 가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엄마가 다리를 조금 절뚝이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레 엄마의 다리를 주목하더라고요. 엄마는 비장애인이시지만 장애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덜어 있었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여럿 만나서요. 엄마는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었죠. 물론 그런 일들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사람 겉보기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많이 배웠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을 잘 모르는 애송이였나 봐요. 남자친구의 진짜 본 모습을 사귀는 내내 전혀 몰랐거든요. 30대 초반인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었어요. 업무 처리하다가 자주 연락하게 됐고 그게 인연이 되어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 대표 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대기업 오너의 딸은 아니지만 연애할 때 굳이 밝히면 상대방 시선이 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될 사람에게만 오픈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본 제 친구들 역시 세상 스윗한 사람이라며 칭찬했죠. 여자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매너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반에 연애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 한결같이 행동하더군요. 차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꼭 밥 먹을 때 저 먼저 먹으라고 먹여줬어요. 마치 어미새한테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처럼 전 남자친구가 주는 사랑을 먹었답니다. 서로 거의 싸울 일이 아예 없어서 합이 잘 맞다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모두 남자친구의 연기 덕분에 평화로웠던 거죠. 저는 남들이 받는 것처럼 조금은 오그라드는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기에 오케이 했고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께 인사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프로포즈 이후부터 조금씩 남친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마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남친이 흐트러져서 본색을 드러냈나 봐요. 아님 하늘이 제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고요. 남자친구는 가끔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넉살이 좋아서 식당 이모들께 맛있는 반찬은 기본이고 서비스까지 받는 성격 좋은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부쩍 성질을 부렸어요. 요즘처럼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아이씨, 왜? 혀라도 씹었어? 아니, 이거 물 맛이 왜 이래? 물? 난 괜찮은데. 자긴 맛이 이상해? 뭔가 끝맛이 이상하잖아.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지. 남친은 식당에서 직접 끓인 물을 마시다가 이모님을 불러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주의를 드린다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오래된 물이죠? 나 식약처에서 근무합니다. 이런 곤란하다고요. 손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식당 문 열기 전에 아주 팔팔 끓인 물이에요.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여름에 내가 오래된 물을 내놓겠어요?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반성은 안 하고 적반하장 태도네?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런 업장은 신고당해봐야 해. 아유, 손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 집 CCTV만 해도 몇 개인데. 이모님은 정말 당당하셨는지 그런 남친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남친은 이모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꽤나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이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맛이 이상하다는데 사과 하나 없이 떳떳하면 이 물병에 있는 물 남김없이 다 마셔보시던가요. 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마셔요? 자기야, 진짜 뭐하냐고. 그만해. 이모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이 안 맞나 봐요. 저희 계산하고 갈게요. 야, 뭐가 죄송해. 진짜 물맛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나와 당장.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계산을 하고 식당을 황급히 나왔어요. 너 뭐하냐? 네가 그러면 나만 바보 되잖아. 싸가지 없는 놈보다 차라리 바보가 낫지. 꼭 그렇게 우리보다 나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분한테 건방지게 굴었어야 했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원래 자기 안 그렇잖아. 오늘 왜 그래? 원래 내가 어땠는데. 아,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예민했다. 인정해. 너무 더워서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 물맛도 이상한데 이모님이 사과 없이 오히려 날 나무라니까 억울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됐다.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너도 너무 그러지 마. 뭐? 내가 뭘?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줬잖아. 난 진짜 정당하게 손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한 거야. 아, 자기 태도가 꼭. 이런 말 내 입으로 내뱉기 싫지만 이모한테 갑질하는 것 같았어. 물을 바꿔달라 하거나 물맛이 이상하다까지만 말했어도 분명 식당 주인분이 알아서 처리해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다짜고짜 불러서 소리 지르고 앞에서 물병에 있는 물 다 마셔보라 했잖아. 그 모습 솔직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나 너무 충격이었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여태 잘못 본 거야?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다. 자기야, 나 진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사람 아닌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더위를 먹은 걸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서 사과하고 올게. 남친은 집에 가겠다는 저를 두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던 남친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아주머니께 사죄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어머니 버리신 분한테 감히. 아까는 제가 더위를 심하게 먹었었나 봐요. 아유, 총각. 여기까지 다시 사과해주러 온 거야? 난 괜찮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끓인 물이 이상하다니까 나도 모르게 손님한테 열부터 냈네. 근데 총각 말도 일리가 있어서요. 물은 싹 다 버리고 여름엔 그냥 안전하게 정수기 쓰려고요. 아까는 돈 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어째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여자친구랑 제대로 먹고 가요. 저는 곧바로 자기 잘못을 고치려는 남친의 모습에 저 사람이 진짜 오늘은 뭐가 씌어서 그랬나 싶었죠. 솔직히 조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게 남아있었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괜찮다 하셔서 그냥 넘기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일을 계기로 좀 풀어졌는지 슬슬 제게 본색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물론 더 이상 식당에서의 진상짓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발레 타는 분과 대리운전하는 분들이랑도 부쩍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분들과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남친은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보였어요. 어딘가 빈정상하는 묘한 말투까지요. 팁하며 짧은 반말에 차키를 던지는데 깜짝 놀랐죠. 자기야, 발렛 해주신 분한테 냅다 키를 왜 던져? 저 사람 얼굴 맞기라도 하면 어쩌게. 내가 던졌어? 몰랐어? 자기가 방금 던졌잖아. 아, 이거 큰일이네. 자기야, 습관이야, 습관. 난 내가 키를 던진 줄도 몰랐어. 보통 사무실에서 거의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서로 캐치볼 하듯 던져서 주고받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은 항상 제게 변명했어요.
제가 남친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먼저 제가 안 볼 때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빨간 거짓말 같은데 그때는 또 남친 편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 수긍했죠. 게다가 제가 화라도 내면 이젠 오히려 남친이 적반하장으로 제게 따지기도 했거든요. 나 답답하다 자기야. 자기는 나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기는 화 한 번 안 내고 살아?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화를 낼 때는 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모두에게 불친절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 자꾸 본의 아니게 너한테 요새 그런 못난 모습 보였지만 24시간 내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란 말이야. 방금도 대리운전 기사가 돈 받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여친이 참 몸매가 좋대. 그런 말 들으면서 내가 가만 있어야 해? 널 모욕하는데 네가 실망했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자꾸 남 시선에 휘둘리는 너 역시 나도 실망이야. 하고 저를 은근히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 해도 혹시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를 언행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죠. 차라리 그럴 때엔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한들요. 가끔 튀어나오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안 고치면 제가 결혼 못한다고 말하니 남친은 고치겠다 하더군요. 남친은 이제 자신의 가스라이팅이 안 먹히는 줄 알았는지 또 울면서 사과하며 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귀신이 씌었는지 왜 기회까지 주면서 바로 헤어지지 못했을까 지금에서야 후회하네요. 남친은 언제나 레파토리가 똑같았어요. 뭔 일 생기면 자기 그런 성격 아닌 거 제가 잘 알지 않냐고 물었죠. 그쯤에는 점점 남친을 못 믿고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또 남친 말도 일리가 있어 찜찜했고요. 전 또 바보같이 방금 목격했던 건 진짜 특별한 케이스였겠지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죠. 게다가 그 이후로 한동안은 남친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본성은 어디 안 사라진다죠. 남친은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이라며 프로포즈 반지를 비싼 걸 구매했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따로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왕 준비해 준 거 기분 좋게 받기로 했죠. 상견례 전에 각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것도 비싼 호텔 한식당에서 각자 식사 대접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땡땡 호텔이 음식 맛이 깔끔하고 괜찮대. 이번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여기 예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우리 부모님도 여기 괜찮다고 하셔서 각자 부모님 인사드릴 때 여기로 통일하자. 어? 호텔? 2번이나 따로 식사하려면 값이 꽤 들 텐데. 우리 정식 상견례도 아직 안 했잖아. 앞으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양가 다 같이 뵙는 자리도 아니니까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내가 잘 아는 한정식집 있는데 맛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랑 분위기도 괜찮아. 거기는 어때? 왜 그래야 하는데? 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어엿한 성인이잖아. 한 번뿐인 결혼식 준비하면서 난 그 정도 돈 쓰는 건 기본이라 생각해. 혹시 가격이 부담되는 거야? 자기 말대로 앞으로 돈 쓸 일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지갑 안 열려고 할까봐 나 좀 겁난다? 뭔 소리야. 당연히 나도 쓸 때는 쓰지. 불필요한 과한 지출을 하지 말자는 거야. 남자친구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제게 눈을 흘기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집안 경제력 은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필요? 상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각자 부모님께 첫인상이야. 그 식당은 우리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한테 내가 한 번도 못 물어봤네. 자기 집 말이야. 가족끼리 이런 식당도 못 올 만큼 좀 어려워? 난 자기가 20대 후반치고 명품도 자주 들고 평소에 입는 옷이랑 차만 봐도 다 웬만큼 가격 나가길래
당연히 집이 좀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뭐? 나 좀 당황스럽다. 그동안 내가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집 재력 계산해 본 거야?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난 거짓말하기 싫고 돌려 말하는 것도 싫어. 솔직히 우리가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잖아. 서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오픈할 건 오픈해야지. 자기 씀씀이랑 별개로 부모님 집은 좀 어려우신 거야? 결혼해서 우리가 도와줄 정도냐고 묻는 거야. 나도 그런 걸 미리 알아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고작 호텔 한식당 값에 벌벌 떨 리가 없잖아. 고작 호텔 한식당이라니? 내 월급이나 자기 월급으로 따지면 거기 한참 사치인데. 알겠는데 그래서 친정 부모님 뭐 하시는데? 인사드리기 전에 알면 좋잖아. 자기가 나 취조하는 것 같아서 답 안 하고 싶어. 이거 봐. 자꾸 숨기고 화내니까 엄청 찝찝하잖아. 뭐래. 난 뭘 숨긴 적이 없어. 자기가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게 그거야.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양가 집안이 합쳐지는 일이라고. 자기야, 사랑해서 결혼하고도 집안끼리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털어놓을 거 있음 지금 말해달라는 거잖아. 털어놓을 거 없다니까? 자기, 내가 뭐라도 털어놓으면 헤어지자 할 기세다? 묘하게 기분 나빠. 그리고 나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잘 사시거든? 부모님께서 여유 있다는 제 말에 남친은 그제야 흡족한 얼굴로 웃었어요. 작은 말다툼으로 끝났지만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 멈추는 법을 몰랐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잖아요. 저희도 그런 건 줄 알았죠. 저도 결혼은 처음이니까 잘 몰랐어요. 결국 저는 남친이 하자는 대로 호텔 한식당에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은근히 저도 자존심이란 게 발동했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친에게 떳떳하고 숨기는 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대표님이 아빠라는 걸 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좋기는 하다. 나중에 나도 여기서 자기 부모님 뵙는 거지? 여기 너무 조용해서 나 더 떨릴 것 같아. 자기는 지금 안 떨려?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뵙는 거잖아. 떨리지. 왜 안 떨리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오가다 자연스럽게 인사도 드리고 진작 내 얼굴이라도 보여드릴 걸 그랬어. 엄청 긴장되네. 근데 자기 여기 처음에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와보니까 엄청 좋지? 가격은 좀 세지만 나 잘했지? 그래, 고마워. 나도 나중에 제대로 자기 어머니 아버님께 대접해야지. 룸 안에서 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남친이랑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께서 아빠보다 먼저 도착하셨죠. 딸, 엄마, 오느라 고생하셨죠? 아빠는요? 아유, 네 아빠 글쎄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다시 내려갔어. 차 안에 전화기를 두고 왔다네. 요즘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하셔. 기다리기엔 다리가 갑자기 아파서 나 먼저 올라왔지. 다리가 아팠다고? 어디가 어떡해? 지금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 너는 남자친구 소개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민망하겠다. 안녕하세요. 엄마랑 짧은 인사를 나누느라 남친은 잠시 잊었거든요. 뒤돌아보니 남친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잖아요. 남친은 인사도 안 하고 뚫어져라 저희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저희 엄마가 먼저 인사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우리 엄마가 인사하시잖아. 그러자 남친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아주 깨질 듯이 컵을 내려놓더라고요.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남친은 삐딱한 자세로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고 서서 그런 남친을 바라보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엄마, 잠시만 나가 있을래요? 둘이 얘기해 볼게요. 야, 너 눈을 왜 그따위로 떠? 어른 앞에서 무슨 눈빛이야?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딸,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오늘 식사는 못하겠네요. 남친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누가 다 망친 건데요? 하, 다리를 절뚝이시네요? 어쩐지 결혼이 순조롭다 했어. 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눈이 돌아서 남친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엄마는 저를 한쪽 팔로 막아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장애 있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네요. 성현이한테 엄마 장애 있다고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저 무척 황당하거든요. 성현이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알고 보면 쟤도 엄마처럼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선천적인 장애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냐고요. 아, 제가 100번 양보해서 성현이랑 결혼한다 해도요. 그 집 유전자 받을까봐 아이는 절대 못 낳겠네요. 남친의 몰상식한 말과 무례함에 저와 엄마는 충격받아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대답을 재촉하며 또 선을 넘더라고요. 한성현, 너희 엄마 혹시 말도 제대로 못하셔? 아, 내가 수화라도 배워야 돼? 아니 왜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건데요? 어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야! 남친의 계속되는 막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주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는데 엄마께서 변호사잖아요.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친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엄마께서는 말씀하셨죠. 성현아, 엄마가 더러운 건 피하는 거라 말해줬잖아. 지 혼자 잘 썩게 그대로 두렴. 무시하면 그만이야. 엄마, 그래도 지금 저 자식이 짓거린 게 있는데.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넌 어디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기요. 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딸이랑 난 당신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내 다리보다는 당신 정신이 더 아픈 듯하니 우린 이만 가볼게요. 뭐라고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장애 있는 거 숨기고 나한테 비싼 프로포즈 반지까지 뜯어갔어.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장애 있는 걸 왜 숨기게 하냐고요. 야, 앞으로는 남자들한테 미리미리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지? 웃기지 마. 다 나랑 똑같은 반응일 거야. 에이씨, 여기도 이미 결제 다 했는데. 내 아까운 돈 다 어쩔 거야. 너랑 그동안 연애한 시간이 아깝다. 얼굴 좀 반지르르 해서 옆에 두기 좋았는데 세상에 절름발이 엄마 두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야, 너 정말 내가 엄마가 계셔서 이쯤 하는데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너 앞으로 똥밥만 구를 거야. 파혼은 물론이고 제대로 각오해. 네가 준 반지는 퀵으로 보낼 거야. 뭐? 밥값이 아까워? 네가 굳이 여기서 하자며. 아까우면 너 혼자 음식 다 처먹고 가던가. 얼씨구, 너 잘못했다고 빌지 못할 망정 엄마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냐? 나중에 너 매달려도 나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내가 분명 너네 집에 대해서 물었었지. 숨기는 거 없다며? 근데 네 애미 장애인 걸 숨겨? 아줌마, 손해보는 건 아줌마 딸이거든요? 뭐 이딴 더러운 집구석에다 있어. 에이, 재수없게.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건 네가 언어폭력 쓴 거에 대한 내 정당방위야.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던 미니백으로 남친의 뺨을 날렸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아프냐? 겨우 그게 아파? 너 2번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이 상종 못할 쓰레기 자식아. 누가 할 소리? 너 만약 내가 네 회사에 갈 일 생겨도 아는 척이나 하지 마. 속으로 비웃었죠. 저희 회사에
앞으로 발이나 붙일 수 있을까 하고요. 아빠는 엘리베이터에서 엄마와 저를 마주치고 깜짝 놀라셨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거기서는 막상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집에 와서 속상하신지 한참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여쭤보는데 엄마와 저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아빠는 당장 남친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간다고 노발대발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우선 아빠를 말리고 전 남친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퀵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반지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파혼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니까 그 반지 너 가지던지 팔던지 알아서 해. 대신 영수증 보낼 테니까 반지값 그대로 입금해. 어이가 없네? 그 반지 돌려준다고. 야, 그거 환불도 안 돼. 게다가 다시 되팔아도 그 가격 안 나오고. 난 그게 무슨 손해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미 너 때문에 손해는 볼 대로 다 봤거든?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반지도 비싼 거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네 허세였잖아. 어차피 네 손가락 사이즈니까 네가 끼고 다니던가. 아, 난 모르겠고 내일까지 10원도 빼먹지 말고 꼭 입금해라. 안 하기만 해봐. 아주 네 회사 가서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쪽 줄 테니까. 전 남친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반지 구매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반지 값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돈 먹고 떨어지라고 입금했어요. 그 반지 값은 제가 톡톡히 값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마음먹었죠. 곧바로 저희 아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전 남친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아쉬울 게 없었고 그 거래처를 대처할 곳은 많았거든요. 저희와의 계약은 전 남친이 따낸 건이기 때문에 분명 회사로 찾아올 거라 예상했어요. 연락을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전 남친이 저희 아빠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대표님,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셔서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박사원도 그 나이 먹었으면 알 거 아니야. 연애도 결혼도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일세. 아, 대표님, 제가 개인 사정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파혼하게 됐습니다. 여자 측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의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일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세상은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지금 사업하는 내게 감정팔이라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대표님께 신경 못 써드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 한 번만 더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자네 인성이 너무 글러먹었어. 네? 저는 엿듣다가 웃음이 터질 뻔했죠. 남편이 어버버하는 사이 저희 엄마가 회사에 오셨죠. 마침 직원분들이 사모님 하며 여기저기서 엄마를 반겼어요. 일들 해요. 나 신경 쓰지 말고요. 나중에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인사 나누자고요. 여보 왔어? 손님이 계시네. 많이 바빠요? 아니, 별거 아니야.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왜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순간 사람을 착각한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다리를 절지 않자 전 남친은 엄마랑 닮은 사람이라 생각했나 봐요. 엄마는 그런 전 남친을 보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왜요? 내가 오늘은 다리를 안 절어서 이상해요? 나 맞아요. 성현이 엄마. 네? 아니, 그럴 리가. 사모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모님 맞지?
내 부인인데. 그리고 성현이는 내 딸이고. 아니, 그게 무슨...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마음이 떠났는지. 왜 자네랑 거래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지.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얼른 나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또 마주쳤으니 어쩔 수 없네요. 성현아, 소금 좀 가져다 줄래? 네. 저는 해맑은 얼굴로 미리 준비한 굵은 소금을 엄마께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전 남친에게 소금을 막 뿌리시더라고요. 어머, 악귀가 단단히 들렸나 봐요. 어째 볼 때마다 사람이 바뀌네. 아님 사람이 원래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가? 사모님,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럴 때 개인적인 감정 넣으면 안 되지만 당신은 인성이 안 됐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됐지. 그리고 아마 내 가족 일이 아니었어도 생판남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난 지금과 똑같이 했을 걸세. 뭘 믿고 당신이랑 내가 거래하겠나? 다시는 내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만약 내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으면 진작 네 멱살이라도 쥐고 흔들었을 거야. 아빠가 꽤나 무섭게 경고하자 전 남친은 주랭랑 치듯이 도망치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과의 인연도 끝일 줄 알았어요. 굳이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친이 제게 다시 반지값을 입금했더라고요. 너 뭐야, 반지값 달라면서. 무슨 꿍꿍이로 또 다시 나한테 입금했는데? 성현아, 내 마음이잖아. 돌려주지 않아도 돼. 뭔 또 개소리야 그게. 너한테 서운한 마음에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반지값 입금하라는 것도 난 농담이었는데 그걸 진짜 입금하면 어떡해. 너 참 뻔뻔하고 비굴하다. 왜? 내가 대표 딸이라니까 또 생각이 바뀐 거야? 그렇게 우리 엄마랑 나랑 개무시해놓고? 갑자기 또 돌변해서는 전 남친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가래침이라도 확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역겨움을 겨우 참고 저는 전 남친을 비웃어줬어요. 그럼 반지도 돈도 다 내가 가지면 되는 건가? 그래? 정말 그래 주겠니? 그럼 나야 영광이지. 우리 성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성현이? 역겨우니까 말 똑바로 해. 너 이거 번복하지 마. 녹음도 했고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우리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갈까? 내가 왜 너랑 밥을 먹어. 꿈 깨. 전 남친은 웃기게도 그 짓을 버려놓고는 다시 저와 잘해보려고 했어요. 저와의 결혼으로 장사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같이 겪은 고난과 역경이 좀 강했지만 그거 이겨내고 결혼하면 우린 무서울 게 없을 거야. 엄청 잘 살 거라고. 야, 어딜 감히 들이대. 꿈도 꾸지 마. 너 기억상실증이야? 치매지? 네가 우리 엄마 보고 막말하고 절름발이가 어쩌고 모욕한 게 엊그제야. 그래 성현아,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호텔에서는 절뚝이셨는데 왜 회사에서는 또 멀쩡히 오신 거야? 설마 나 가지고 테스트라도 한 거야? 아님 일시적인 건가? 뭐?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야, 결국 결혼해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야. 장인어른이 아무리 회사 대표라지만 너네 엄마 장에 있는 걸로 너 점수 한참 깎인다고. 내가 너랑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 분명히 말해둘게. 우리 엄마 비장애인이야. 근데 엄마께서 장애인이셨어도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왜 너한테 장애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해? 질 낮아 보이니까 함부로 비하하고 다니지 마. 그분들이 너보다 훨씬 나은 삶 살고 있을걸? 그리고 너 한 번 더 입 함부로 놀리면 우리 엄마가 너 직접 고소하신대. 아 참! 내가 엄마 직업을 말 안 해줬었네. 우리 엄마 변호사셔. 엄마 성함만 잘 기억해도 언제 너한테 고소장 보낼지 모르니까.
전 남친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좋아하더군요. 돌변해서 불쌍한 척 제게 매달렸어요. 성현아, 내가 잘못했어. 응? 사실은 내가 장애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전에 괴롭힘 당했었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 뭔 소리야. 괴롭혀도 네가 괴롭혔겠지. 너 자꾸 회사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아님 나도 너네 회사 찾아가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니네 회사에 너 더러운 인성 소문 다 내기 전에 썩 꺼져. 제발 성현아, 나 너밖에 없어. 내가 지금 결혼 안 하면 또 언제 누구 만나서 결혼하겠어, 응? 제가 뭘 해도 안 붙잡히자 전 남친은 결국 승진이랑 관련 있는지 울면서 빌더라고요. 성현아, 결혼은 아니더라도 제발 나 이번 프로젝트만이라도 도와줘. 그때 장인어른이 나 내치셔서 정말 위태롭다고. 야, 누구 보고 장인어른이래. 이 소름 돋는 자식아. 그렇게 전 남친은 한동안 저를 하도 쫓아다녀서 스토커로 신고를 했습니다. 진짜로 저희 엄마가 고소장 작성한 걸 보고 전 남친은 거짓말이 아닌 걸 알았는지 잠잠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벌써 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전 남친이 승진 실패한 것까지 듣고 너무 통쾌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전 남친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고 아예 그런 인물을 잊고 지냈었죠. 저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사귄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아주 믿을 만한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그 전에 똥차랑은 차원이 다른 남자였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처음엔 전 남친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무도 못 믿기는 했어요. 결혼도 절대 안 할 거라고 선언했었죠. 그런 제 맘을 연 사람이라면 뭐 말 다 했죠? 남편은 엄청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일할 때는 엄청 날카롭고 멋있답니다. 그런 면을 보고 저도 반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생일에도 일하느라 엄청 바쁜 남편을 데리고 간단히 밖에서 와인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세상에 대리기사님이 전 남친이더라고요. 대리운전 부르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땡땡땡 아파트로 가주세요. 거기 꽤 비싼 아파트던데 사장님 자가이신가요? 아님 전세이신가요? 제가 요즘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하하, 자가 맞습니다. 처음엔 어두워서 못 알아봤는데 저를 힐끔거리는 그 기분 나쁜 눈빛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다짜고짜 제 남편에게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돈만 밝히는 무식한 놈 같았죠. 무슨 사연으로 대리운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리기사님 하대했으면서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비싼 아파트 자가라고 하니 그나마 아주 조용히 운전해서 가더군요. 그러면서도 전 남친은 거울로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눈알이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그러곤 꼴에 자기 모습이 창피는 한 건지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운전만 열심히 하더군요. 저희 착한 남편은 비슷한 나이에 고생하신다며 운행이 끝나고 전 남친에게 팁을 더 많이 줬어요. 예전에 전 남친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와 선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잠시 통화하는 사이 전 남친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야, 보고 싶었잖아. 너 저 사람이랑 얼마나 사귀었어? 응? 내가 지금은 대리운전 알바나 뛰면서 지내지만 곧 다시 재기할 거야.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 나 계획한 것들이 많아.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아파트 저 사람 거라고? 웃긴다. 잘 알아봐. 저 나이에 무슨 여기를 자가로 사? 뻥쟁이 아주. 이런 미친놈이 감히 누구 보고 자기래? 야, 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헤어진 지가 언젠데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야?
야, 나 같은 쪽팔려서 이렇게 아는 척 못해. 너 저놈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남자인 내가 봤을 때 분명 뭔가 검은 속내가 보여. 관상이 그렇다고. 너 나한테 속아놓고 아직 남자한테 속으면서 지내냐? 또 당하고 울까봐 안쓰러워서 그래. 안쓰러워서. 진상. 너 당장 이거 안 놔? 전 남친은 제 손목을 꽉 잡으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질척거리며 포옹까지 하려고 해서 저는 곧바로 전 남친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요즘 한참 복싱을 배우고 있었는데 요긴하게 아주 잘 싸먹었죠. 이거 정당방위야. 네가 나한테 추근덕거린 거 블랙박스 다 찍혔어.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그때 스토커로 신고한 것도 남아있어서 순조롭게 상황 흘러가겠네. 검은 속내? 진짜 웃겨. 저 사람 청렴하디 청렴한 내 남편이거든? 우리 엄마한테 소개받은 사람이라 인성도 완벽해.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살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 대리기사님께서 사는 게 어렵다고 팁 좀 더 챙겨달라잖아. 내가 잔돈이 없다는데도 절대 안 보내주시네. 남편이 표정 굳어서 다가오자 전 남친은 눈이 희번득 하더군요. 제 남편의 가슴팍에 변호사 배지를 보고 당황한 거죠. 변호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팁 충분히 챙겨드렸는데요. 아무리 힘드셔도 기사님, 연약한 제 부인한테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시면 안 되죠. 10,000원 더 드리면 될까요? 전 남친은 그대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다 그대로 도망가더군요. 저는 그 한심한 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은 없었지? 일은 무슨. 그냥 좀 무서웠던 게 다야.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 무서웠지? 우리 착한 여보가 좀 이해해줘. 얼른 집에 들어가자. 우리 착한 남편 앞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이 아는 척하면 그것도 개쪽일 것 같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다리는 다행히 이제 거의 다 나으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절뚝이시긴 하지만요. 최근에 전 남친 만난 거 엄마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교통사고로 힘들었는데 잘된 거 하나 딱 있어서 좋다 하셨어요. 내가 교통사고 안 났어 봐.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걸을 수 있었을까? 성현아, 엄마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 그때 나를 위아래로 훑는 그 기분 나쁜 눈빛 말이야. 아유, 하늘이 도왔지. 내가 변호사일 몇십 년을 했지만 그런 쎄한 눈빛도 보기 드물거든. 엄마께서는 전 남친을 걸을 수 있었던 게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 후에 아빠한테 여쭤보니 전 남친은 거래처에서 승진은 물론 못하고요. 술 진탕 먹고 승진한 사람들한테 인성 드러냈다고 하네요. 상사한테도 진상 부리다가 결국 본인 객기로 회사를 그만뒀대요. 아빠는 전 남친이 그만두자 다시 그 거래처랑 거래하신다고 하고요. 모두에게 다행인 결말이었네요. 저는 현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열심히 그에 맞춰서 내조하면서 살 거예요. 저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예쁘게 살게요. 누구나 연애 때는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조금 답답하셨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거든요. 이제 안 좋은 경험은 뒤로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얻었으니 같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옥 같았던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고부 갈등,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제게도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한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친구가 싫다고 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어 결혼까지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 제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복잡한 일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직장을 자주 바꾸지 말 것이었어요.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을 넘게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당시에도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이직을 하거나 심지어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로운 남편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쯤에는 꽤나 걱정이 됐어요. 처녀 시절엔 제가 일을 해서 벌어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못할 때 자유롭게 떠난다면 집에 생활이 돌아가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직장을 유지해달라고 했죠. 그때만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니까요. 남편은 잘 따라주는 듯 했어요. 이것 이외에 제 결혼에 걸림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부는 저를 참 아끼셨는데 시모는 꼭 시부가 없을 때 저를 무시하거나 듣기 불쾌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며 아들을 내조하기 힘드니 일을 그만두라며 몇 번 제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맞벌이로 살기 힘들다고 좋게 말하고 넘겼는데 딸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 불쾌한 행동과 말투가 더 늘었어요. 심지어 제왕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결정에 병원까지 찾아가 꼭 자연분만으로 낳게 해달라며 난리치시곤 했어요. 그리고 딸을 임신했더니 자긴 손녀는 필요 없다며 출산날 산부인과에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저를 찾아오셔서 용돈도 주고 가셨고 딸아이 예쁘다며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뒤로도 시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몰래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이상적인 분이셨거든요. 저는 딸애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일 그만두라고 난리치시더니 육아휴직 중에는 더 강요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해온 경력을 잃는 것도 싫었고 경력이 단절돼서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는 항상 상황 봐서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죠. 그러던 중 딸애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눈치챘던 날이었죠. 새로운 직장이 깐깐하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별다른 말도 내색도 않았기에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가야 했어요. 폰 수리점이 남편 직장 근처에 있었기에 근처에 갔다가 남편 점심시간이랑 겹치는 걸 보고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당신 회사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오랜만에 외식하고 싶어. 뭐?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 그런 건 미리 이야기했어야지. 나는 벌써 밥 먹고 일하는 중이라 안 돼. 들어가는 길에 포장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먹어. 어? 그래. 점심시간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 시간이면 아직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그럼 끊을게. 저는 전화를 급히 끊었지만 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기랑 같이 왔을 걸 알면 밥을 먹었더라도 잠깐 나와서 아기 얼굴은 보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와서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 이상한 마음에 저는 집들이 때 보았던 남편 직장 부하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영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저희 집에 집들이 왔었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애기가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폰 수리하려고 들렀다가 남편 잠깐 보려고 왔는데 혹시 많이 바빠요? 아, 모르셨어요? 어떡하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에 제가 채근하니 그 사람이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직서 쓰고 이제 더 이상 출근 안 하시는데요. 제 머릿속은 캄캄해졌어요. 일을 그만두다니 그것도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저는 일단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일 그만뒀다며? 당장 집으로 와.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쭈뼛대며 집으로 들어온 건 30분이 지난 뒤였어요. 당신 일 그만뒀다며? 어떻게 나한테 말 한 번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아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아니고 스스로 사직서를 쓴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보,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거기 진짜 힘든 직장이었어. 일하는 동안 불편한 일도 진짜 많았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어서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자기도 잘 알지만 나한테 오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다 해도 당신 지금 혼자 벌고 있는 중이잖아. 당신이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값이며 공과금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직 애도 어려서 내가 지금 당장 복귀하기도 힘든데. 결혼 때 한 약속을 이렇게 어겨버리는 건 뭐야? 내가 최소한 육아휴직 때만은 일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돈 많이 주고 힘든 데보다는 돈 적게 주고 시간이 넉넉한 곳으로 이직해서 공무원 공부라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지. 솔직히 회사원은 내 성격이랑 안 맞아. 내가 당장이라도 직장 알아볼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줘. 아버지 알면 또 나한테 잔소리 엄청 퍼부으실 테니까.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이 일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랑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는 급히 오른 열 때문에 뒤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부에게 이르지 말라는 그 말이 어찌나 화나는지 저는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진짜 생각이 있는 거니? 머리가 잘 붙어있기는 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갓난애기 두고 그만두겠다는 결론이 나와.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겠는데 나랑 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최소한 나는 제외하고서라도 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 먹여 살릴 걱정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야?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차나 집 담보로 대출해서 생활비 하면 되지. 게다가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퇴사한 거야. 사람을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처럼 만들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창 벌어야 할 나이에 쉬면서 대출해서 생활비 하자는 말이 쉽게 나와?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오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 받았잖아. 경고하는데 이틀 안에 취직해. 안 되면 나 진짜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은 당신 가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내 가정이야. 당신이 망치게 그냥 둘 수 없다고. 저의 분노에 남편은 제게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길로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취직 자리라도 알아보러 나갔나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에게서요. 시모는 제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남편이 떡하니 시모 뒤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순간 이놈이 시모에게 뭔가 이야기했구나 싶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거니 저는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내가 왜 오라고 했는지 짐작하니? 아니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뻔뻔하기도 해라. 영준이한테 다 들었어. 남편 앞길 막는 게 그렇게 좋아? 네 남편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일 그만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잡으면 어떡해? 하라는 내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근사근 하기를 해? 남편이 일을 못하면 네가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런 일로 왜 애를 힘들게 만들어? 앞길을 막다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애가 아직 5개월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그것도 와이프한테 상의도 없이 그만두는 게 그럼 정상이에요? 게다가 언제는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상하셨으면서 아들이 퇴사하니까 이번에는 저더러 돈 벌라고 떠미시는 거예요? 네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얘도 이야기를 했겠지. 매번 네가 이렇게 애 기를 죽이고 혼을 내니까 얘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라는 생각도 좀 해. 매번 남편 탓만 하면 기분이 좋아? 누구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저도 화 안 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직장을 나오면 누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제가 일해서 돈 벌면 돼요. 그렇지만 애는요? 영준 씨가 육아 전담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애 태어나고 1년은 모유 수유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아를 해야 한다는 말에 남편이 급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육아 같은 거 못해. 취직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면접 보느라 나가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맡기면. 말을 말지, 뭐하러 기름에 불 붙는 짓을 하는지 기가 차지도 않은 그 말에 저는 심호가 있다는 생각도 잊은 채 남편에게 버럭 소리쳤어요. 왜 당신이 싼 똥을 우리 엄마한테 치우라고 하는 건데? 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뭐, 똥? 일 그만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그리고 사부인 집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는 걸로 아는데 손녀 하나 봐주실 수도 있지. 어머님, 매번 저한테 출가 외인 하셨죠? 친정도 남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남의 집에 애를 어떻게 맡겨요? 남편 시간이 남고 돌아서 할 일이 없는데 애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일 안 하시는 건 마찬가지시잖아요. 딸이라서 싫으셔도 손녀딸인데 어머님이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 내조를 하잖니.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와중에 애를 보라고 해?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하실 거 아니시면 저희 집안일에 빠져주세요. 그리고 당신 쉬는 동안 육아 안 할 거면 나 아버님한테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물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시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은 없었고 조만간 해결되면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울상을 지으며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상보다 반년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게 됐죠. 남편에게는 면접 볼 땐 제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나올 테니 애는 다른 데 맡기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제가 복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벌어야 생활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해결이 됐지만 시모와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은 백수 생활이 몸에 맞는지 취직 준비에 전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공부를 하려나 싶어서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애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놔뒀는데 하루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일 잘하고 있니? 괜찮아. 공백 기간도 짧아서 문제 없지. 이런 말 미안한데 당분간은 애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어제 손가락 다쳐가지고 애 못 봐. 마음 같아선 계속 보고 싶은데 의사가 당분간은 손 쓰지 말라고 하네. 그 어린 것이 마음에 밟히는데 일로 바쁜 너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우리 애를 봐? 한 달 전쯤부터 김서방이 우리 집에 애를 자주 맡겼어. 취직 준비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지. 너 알면 신경 쓰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손을 다쳐버려서. 이 미친놈이? 저는 입으로 쌍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친정엄마 앞이라서 참았는데 전화를 끊고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열이 받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남편도 애도 없더라고요. 애가 어디 있나 싶어 남편이 간 곳을 찾다가 켜진 노트북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는데 최근 카톡을 읽어보고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취직 준비, 면접 준비로 애를 맡겼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친구들이랑 골프, 당구, 볼링이나 치면서 유유자적하게 놀았더라고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애는 처갓집에 맡겨두고 지 혼자 즐기면서 놀았다는 걸 알게 되니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도 남편은 태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자기한테 말 하나 전해주려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우리 딸 못 봐준대.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애 맡겼어? 내가 당신이 싼 똥 우리 엄마한테 치우게 하지 말랬지? 그건 면접 준비한 거야. 취직하려면 면접도 보고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기도 해야 하잖아. 애 데리고 가기 힘든 곳에 갈 때만 맡긴 거야. 그래서 한 달 내내 맡겼어? 그래, 맡겨도 돼. 대신 돈 내. 용돈도 안 드리고 애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사위면 사위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진짜 한두 번이었다니까. 내가 벌써 다 듣고 왔거든? 그리고 너 면접이랑 취업 준비도 아니었잖아. 골프, 볼링, 당구. 그래, 백수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하면서 돈 쓰니까 기분 좋았어? 돈 없으면 배송 알바라도 해. 파트타임으로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당신 의지의 문제지. 왜 우리 집 일에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건데? 뭐? 말 적당히 해.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어쨌는데. 일 그만둔 거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좀 쉬고 싶어. 숨도 쉬고 싶다고. 애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그러게 왜 일을 그만뒀어? 내가 집에서 쉬면서 육아하고 있는 줄 알았지? 보니까 쉬어 보여서 한다고 한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솔직히 나는 지금 당신이 화내는 건 관심도 없어. 당신이 육아한다길래 내가 돈 벌러 나와 있는 건데 당신이 애도 안 보고 친정에 애 맡길 거면 내가 왜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손가락 다쳐서 절대 안정이라 애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이후로 친정에 애 맡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애 보기 싫으면 직장이나 빨리 찾으라고. 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당신 육아휴직 쓸 때 혼자 일하면서 먹여 살렸잖아. 그건 지금 생각나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애만 보도록 만들고. 나도 숨 좀 돌리자. 일자리 찾을 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엄쉬엄 하자고. 너 골프 치고 당구 치러 가려고 우리 엄마는 힘들어야 해? 둘 다 일을 해야 애를 맡기고 용돈이라도 드릴 거 아니야. 딱히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야. 어머님한테 맡기는 것도 맨입으로 맡길 거야? 그거 아니잖아. 맡기면 맡기는 대로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돼?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너야말로 이기적이잖아. 남편은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충격을 줬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폭풍 전야였죠. 저희가 이렇게 대판 싸우고 한 달쯤 뒤에 걸려온 아버지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딸,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화가 났어? 네 엄마 요새 어떤지 모르지? 아유, 속 터져. 오늘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갔다 왔어. 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말도 마라. 너희 시모가 전화 와서는 어떻게 딸을 그딴 식으로 키웠냐며
난동 부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냐마는 네 엄마는 몇 번 그렇게 전화로 한 소리 듣고는 영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시어머니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전화해서 내 욕하진 않았을 거고. 하는 말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기도 안 차. 시모한테 손녀딸 맡기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싹퉁머리 없는 년이라면서 아들 기죽이고 너 일하러 다니면서 유세 떤다고 하면서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런 년으로 키웠냐고 막말을 짓거리는데, 어휴 진짜 내가 들어도 졸도할 것 같은 말을 그 여린 네 엄마가 들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요. 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설마. 놀란 제 머릿속을 스친 건 그날 반항심 가득했던 남편놈의 얼굴이었어요.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야? 아니면 몇 번 더 있어? 네 엄마 네 욕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거야. 어차피 엄마 성격에 시자 붙으면 다 별나다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외손주까지 걸고 넘어지니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거야. 망할 할망구가 지 손주 딸이기도 하면서 아들도 아닌 딸한테 쓸 시간이 없다. 애가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다. 손녀도 정이 가야 키워주지 않겠냐는 둥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 말들이 전부. 에휴. 아빠의 충격적인 말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하는지. 게다가 외탁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싫다고 하는 그 자세가 제게는 더 열받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애를 맡긴 건 남편인데 저를 헐뜯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나요? 결국 마음 약한 우리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고 시모는 틈만 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고 뜯고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가며 저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박혀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엄마한테 전화 녹음하는 기능 좀 알려주세요. 설정에 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통화 시엔 무조건 다 녹음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 전화 오면 여보세요만 엄마가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좀 들어줘요. 증거 남겨놔야 하니까요. 부탁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이렇게 찢어진 골은 다시는 메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한 수모를 다 갚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에게서 녹음 파일이 도착했어요. 대답 없는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들이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무식하고 예의 없으며 더러운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놨었죠. 시댁에는 시부와 시모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눈빛으로 제게 왜 왔냐며 묻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시부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남편이 얼마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지금 전혀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영준이가 일을 그만뒀다고? 언제부터 그만둔 거야?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취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일할 생각은 팽개치고 친구들이랑 골프, 볼링이나 치면서 놀러나 다니고 있으니 제가 복귀하면서 우리 딸 육아라도 하라고 했는데 친정이며 시댁에 맡겨두고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영준이 이놈 어딨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저 자식을 놔두고 지금 지 혼자 즐겁게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인간이 덜 됐어. 아가, 내가 단단히 혼내둘 테니까. 죄송하지만 아버님, 영준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누가 또 너한테 그런단 말이냐? 아버님은 모르셨겠지만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딸 맡기면서 시모 용돈 하나 안 준다고 뭐라 하시면서 제 딸이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고 아들도 아닌 딸이라서 보기도 싫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년으로 키우냐고. 여보,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얘 좀 봐.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시부 시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얼마나 못된 년인지 이제는 가족 간의 다툼까지 만들려고 하고. 저는 그 모습에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가 전해준 시모의 폭언을 고스란히 두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아니, 사부인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손녀딸, 저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당신 그 잘난 딸한테 이야기하라고요. 돈 한 푼 안 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유세인지. 당신 딸이 그리 잘났다는데 일하면서 애는 왜 못 봐요? 아니면 당신이 봐주던가. 당신은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면서요. 정말 모녀가 쌍으로 잴 수가 없어서. 시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고 그와 동시에 시모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었죠. 잘 들으셨죠? 오늘도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폭언을 퍼부으셨더라고요. 목소리의 말투까지 똑같으니 발뺌하시기 어렵겠네요. 안 그래요? 시모는 결국 제 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시부의 눈빛에 깨갱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부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님,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버님, 어머님 손녀인 제 딸에 대한 폭언이에요. 애가 외탁을 했다면서 손녀가 싸가지가 없다고 했대요. 아니, 고작 1년도 안 된 갓난애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지만 애를 어머니께 맡기자고 한 건 절대로 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저는 남편이 육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되니 양가 부모님 집에는 당분간 맡기지 말자고 똑똑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 혼자 독단으로 저지른 일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 일로 정신병원까지 가셔야 하는 건데요. 시부의 얼굴은 거의 터질 것처럼 붉게 변해버렸어요. 시부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말했어요. 시부가 시모를 돌아보더니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사돈 얼굴을 이제 어떻게 봐? 무슨 배짱으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손주 하나 봐줄 생각을 못해. 그리고 애 봐주게 된 게 다 당신 잘난 아들놈 때문인데 왜 사돈 댁에 전화를 해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며느리가 당신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어른이 돼가지고는 하는 짓이라는 게 아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니 여보, 제 얘기도 좀 들어봐요. 얘가 일한다고 유세 떨면서 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말대꾸를 어찌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애를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네 새끼가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저 자식 내팽개치고 놀러나 다니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아? 매번 이직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걸 옆에서 며느리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 놈이야. 그걸 알고도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탓을 하고 싶어? 게다가 영준이 딸은 우리 손녀딸이야. 애들 얼굴은 시간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걸 왜 탁을 했니 뭐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니까 좋디? 좋아.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앞으로 사돈 댁에 전화는커녕 연락도 하지 마. 그쪽에서 말 한마디라도 흘러나오면 당신은 나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진짜로 말년에 이혼 당해볼래?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사돈 댁에는 정말 얼굴을 못 들 지경이구나. 너한테도 물론 너무나 미안하고 바깥일로 바쁜 탓에 아들도 아내도
제대로 단속 못한 내 탓이 제일 크지.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유일하게 잘 대해주신 아버님인데, 저도 아버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 이름만 나와도 경기 일으킬 정도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준 씨랑 저랑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애써도 결국에는 본인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왜 나 없는 데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야? 애초에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취직 준비한다고 잠깐 애 못 본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이리 기세가 등등한지 그 모습에 시부에 가라앉은 안색이 더 붉게 변했죠. 야, 너 일 그만둔 거 진짜냐? 너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일자리도 못 찾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자식 새끼 놔두고 놀러 다니니까 좋냐? 너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잘 알죠. 잘난 와이프가 또 시댁 와서 난리치고 있구만. 쟤는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잖아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한데 매번 간섭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래서 애를 네 엄마한테 맡기고 놀러나 다닌 거냐? 너 네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네 엄마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난리를 친 거야? 어? 말해봐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 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돼야 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냥 엄마한테 애 엄마 시간 안 되니까 잠깐 맡긴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손녀딸 맡아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다 당신 잘못이잖아. 그러게 왜 나를 이렇게 갑갑하게 만드냐고. 갑갑해? 돈을 벌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가 번 돈 쓰면서 큰 소리는 엄청 치네? 그래 잘 됐네. 나도 갑갑하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돈도 못 버는 남편이랑 나도 살기 싫어. 애라도 잘 봤으면 내가 평생 일해서 당신 먹여 살려도 불만 없었을 거야. 아니, 애가 12개월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지.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고작 6개월 남았어. 그 기간도 못 참으니 어쩔 수 없지. 이혼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 위자료 주고 우리 친정엄마 치료비도 줘.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우리 딸에게 애정이 없어 보이니 내가 애 데려갈게. 혹시라도 친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신 아직 무직이고 언제까지 무직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장모님 치료비는 또 뭔데? 궁금하면 녹음 파일 보내줄게. 네가 무책임하게 애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나서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도 아니고 네가 애를 맡길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똑똑히 잘 들어봐. 너희들만 싸운 거였다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테지만 사부인께서 그렇게 되신 것을 들으니 이혼을 말릴 수도 없어. 영준이 너는 백수니 위자료 낼 돈도 없겠지. 못난 놈. 가정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위자료와 치료비는 내가 낼 테니 영준이 너는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합의 이혼하거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내가 낸 위자료와 치료비 내놔. 너는 밖에 내놓는 게 문제야. 정신머리를 내가 싹 고쳐줄 테니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시부에게 집은 못 판다며 사정했지만 그 집은 시부의 명의라서 시부는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저는 놈의 찌질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애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이 진행됐어요. 아마 시부의 마지막 배려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뒤 저는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전 시모를 마주쳤어요. 제 품에는 이제 막 100일이 된 둘째 아이가 있었죠. 그 3년 동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 상태였거든요. 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새 뭣도 모르는 남자 하나 꼬셔서 애까지 가졌니? 설마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때부터 만난 남자 아니니? 이번에도 정말 외탁을 강하게 했네.
그 집도 참 서운하시겠어. 저는 이곳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병원에 피해주지 마시고요. 어이구, 네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니? 혼자 사는 거 힘들어서 아무 남자 만나서 후딱 결혼한 거니? 그래서 힘들어서 갓난 아이 안고 병원까지 왔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니 힘들지? 이혼한 거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천만 다행인 일이라고. 제가 이혼한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다 당신과 당신 아들 때문이지. 어떻게 헤어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저희 남남이니까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을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 이혼으로 제가 위자료 받고 양육권까지 다 가져왔어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친권 뺏기고 위자료 물어낸 거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한데 왜 그걸 몰라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결국 병원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의사와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친정엄마 정기검진하려고 온 거라 절대 마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전 시모 때문에 결국 또 마주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저기 네 엄마도 나오네.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치료받고 계시나 봐요. 못난 딸 둔 것도 재주라 여전히 힘드시나 봐요. 그쵸? 대단한 따님이네요. 어떻게 이혼한 지 2년 만에 새살림을 차리고 애를 만들어요?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이런 거 보면 자식도 부모 닮는 거겠죠? 안 그래요? 전 시모가 한껏 비아냥거리고 친정엄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 의사가 친정엄마의 앞을 막으며 전 시모를 향해 말했죠. 누구신데 저희 장모님께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십니까? 게다가 여기는 제 병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내고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네, 이 의사가 재혼한 제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재혼 생각이 없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착한 사람이었죠. 지금 남편의 헌신적인 마음에 재혼을 허락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시모는 재혼한 남편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아연실색하더니 이윽고 시샘 가득한 얼굴로 제 욕을 퍼붓더라고요. 의사 양반,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여우인지 알아? 제 시부와 시모 사이를 이간질 시킨 것도 모자라 남편 앞길까지 막으려고 했던 나쁜 년이라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단단히 썩은 년이야. 없는 말도 지어내지. 있는 말은 소설을 써서 더 부풀리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될 일 없는 여자라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걸? 제 와이프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쪽 집안이랑 먼저 엮인 것뿐일 겁니다. 저는 제 와이프의 이혼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제 장모님께서 들어야 했던 언어적 폭력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남자보다는 제가 이 사람을 더 잘 지탱해 주겠죠. 막 출산한 와이프랑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제 즐거움 찾겠다고 가정은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노는 남자보다야 의사인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전 남편을 돌려가는 말에 전 시모 표정이 보기 좋게 구겨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 남편은 과거에 저와 엄마가 당한 수모를 듣고 나선 자기 눈에 띄면 대신 복수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남편 병원에서 마주한 거죠. 전 남편과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신속한 이혼 덕분에 저는 번듯한 의사 남편 만나게 됐네요. 정말 두 분께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알아서 떨어져 나가준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걱정 하나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영준 씨는 아직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나 봐요? 3년을 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더 늙기 전에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재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과한 참견이겠죠. 저희는 남남이잖아요. 제가 재혼했다고 해서 영준 씨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하긴 요즘 여자들 중에 고부 갈등 일으키는 시부모 있으면 너도 나도 싫다고 떠나가는 마당에 그쪽 아들이 재혼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그쪽 후회하라고 떠들어댄 거 맞고요. 할 말 없으면 제 눈앞에서 좀 꺼져주시겠어요? 저는 한껏 전 남편 욕을 해줬어요. 뭐 욕이 아니라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었지만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전 남편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백수라는 거죠. 무능력한 아들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던 전 시부는 정말로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한 건지 돈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았다던데 뭐 지인들 통해 들은 거라 카더라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시부랑 시모도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는 아직도 제게 안부 문자를 보내시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라 근황만 조금 알려주셨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전 남편이 뜯어 말려서 이혼 안 하는 대신에 받은 벌이 전화 금지령이었다고 하던데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욕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 공격이 전 시모에게는 아주 제대로 먹힌 건지 전 시모는 제게 쌍욕을 날리며 한 대 칠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이 망할 년이 좋게 봐주니까 감히 우리 아들 욕을 해? 그래,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너를 지금 죽여놓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제 영 끊긴 사람입니다. 제 딸이나 제게 무례하게 굴면 예전처럼 참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내 딸이 그댁 식구였으니 내가 참았지만 지금은 참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집으로 고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그쯤 하고 물러나세요. 어머니의 강력한 한방에 시모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남편이 제게 다가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줬어요. 어린 아기와 저를 이리저리 살피던 남편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세상에 얼굴 새파란 거 봐. 어르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 살게 굴 수가 있습니까? 제 와이프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충격받아서 병원이라도 가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의사 남편이 화내는 모습에 시모는 황급히 도망치더라고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부끄러운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후련하게 바라봤어요. 아, 정말 속이 정말 뻥 뚫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셋째를 임신 중이에요. 지금 남편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 무엇을 하든 제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좀 크고 나면 직장에 복귀할 생각이에요. 돈 걱정은 이제 없지만 제게 직장은 새로운 활력소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고부 갈등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남편놈은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개념 없는 시모가 더 낫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제 이혼 스토리를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참 저도 많이 당했구나 싶네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행복해지려고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쁜 인연은 짧게, 좋은 인연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